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오후 5시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하멜이 난파를 해가지고 표착한 해안에 그때 타고 있었던 배를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기념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모슬포 근방인데요. 거기 가서 이렇게 배를 타서 보면은 꽤 근사한 선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람들이 17세기에 이런 배를 타고 5대양을 누볐다는 것을 상상하면은 새삼 이 해양 민족의 위대성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17세기는 네덜란드의 세기라고 그럽니다. 네덜란드는 원래 스페인 식민지를 하다가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한 100년에 걸친 독립운동을 하면서 영국의 지원을 받고 이 신교도의 지원을 받고 해서 구교의 챔피언인 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다음에는 그 에너지가 대폭발납니다. 그래서 바다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야 17세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말하자면 안 간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지금 남아프리카 있는 남아공 쪽,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를 넘어서 저기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지금의 뉴욕을 점령을 하죠. 뉴욕의 요 앞에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정한 의미의 해양 제국을 만듭니다. 진정한 의미의 해양 제국이라고 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네덜란드가, 그 작은 나라가. 지금도 인구가 한 2천만 되지 않습니다. 국토는 한국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7세기에는 그 주민들의 한 10% 내지 20%는 선원이었다고 합니다. 선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덜란드는 자유무역의 챔피언이 됩니다. 자유무역의 챔피언이 되니까 당시에 영국과 계속 투쟁을 하게 됩니다. 영국과 한 3차례 해양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해서 영국에 좀 밀리죠. 어쨌든 17세기의 그 뻗어나는, 세계로 뻗어나는 그 에너지가 한반도에 닿은 것이 바로 하멜이 탔던 이 배입니다. 스페르베르란 배인데 1653년입니다. 1653년이면 쉽게 이야기하면 병자호란 직후죠.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17년 뒤입니다. 17년 뒤인데, 그러니까 조선이 좀 비참한 상황이었죠. 임진왜란보다도 병자호란이 조선의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정신을 꺾어버린 전쟁입니다. 그렇게 경멸하던 오랑캐로부터 당했으니까요. 그 뒤부터 이 조선조는 폐쇄, 더욱더 자폐증 정세가 해가지고 외부와 문을 닫는 그런 나라에 이 네덜란드의 선원이 도착한 거죠. 스페르베르, 이 배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를 출발했습니다. 바타비아라고 하면은 자카르타입니다. 지금 출발해가지고 대만을 거쳐서, 그때 대만이 한때 네덜란드 식민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던 중이었어요. 나가사키에는 네덜란드가 무역 대표부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쿠가와 막부가 폐쇄 정책을 썼지만은 나가사키에는 네덜란드 상관을 허용을 했습니다. 나가사키. 그래서 나가사키로 가다가 제주도 남쪽에서 폭풍을 만나 파손을 했는데 36명이 해안에 표착해가지고 포로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선에서 고생을 하면서 그 13년 뒤에 하멜이 탈출을 합니다. 배를 타고 나가사키로 갑니다. 거기서 일본 관원과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죠. 일본 관원이 하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생존자가 더 붙들려 있다. 7명이 더 붙들려 있다. 해가지고 송환을 요구합니다. 일본이.
그래서 조선이 보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멜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로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였습니다. 거기서 하멜 보고서를 씁니다. 이 하멜 보고서는 왜 쓰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소속한 그 회사에 내는 보고서였어요. 그러니까 밀렸던 봉급을 좀 달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뭘 했는지를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년 동안 한국에서 갇혀 있으면서 생활했던 것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냅니다. 이게 네덜란드에서 출판이 됩니다. 조선의 상황을 유럽에 처음으로 제대로 알린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일기체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사실적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번역된 하멜 표류기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거기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지명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그래요. 지명을 소리 나는 대로 적었는데 정확하고, 어쨌든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꼼꼼한 성격이 그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1663년 8월 15일에 이 파선이 됐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기획 유동익 씨가 번역한 하멜 보고서의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선할 때 상황이에요. 우리는 노를 내린 다음 즉시 닷도 내렸다. 그러나 파도와 수심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닻을 바닥에 고정시킬 수가 없었다. 그 순간 갑자기 배가 해안가에 3번 정도 부딪히더니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갑판 밑에 선실에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갑판 위로 올라올 시간도 없었다. 갑판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배에서 뛰어내렸고 다른 몇몇은 파도 때문에 사방으로 휩쓸려 갔다. 해안에 닿은 사람은 15명 뿐이었지만 대부분 알몸이었고 부상을 심하게 입었다. 바위 위에 앉아 있다 보니 난파선에 갇혀 있던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차츰 들렸다. 그러나 너무 어두워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고 도울 수도 없었다. 근데 하멜 일행이 도착해서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이 한 사람 더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전에 붙들려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국어로 이름을 바꿨어요. 박이연이라고. 박이연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똑같이 난파를 했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조선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 바꾸고. 이 사람이 통역을 해줍니다. 하멜 일행의 통역을 해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한반도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난파될 정도로 세계 여러 곳에 뻗어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 그 전에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또 한국 근방에 왔어요. 포르투갈 상인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조총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조총을 한번 시험해 보더니 활보다도 못하다고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말았는데, 일본 사람들은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조총을 받고는 이걸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조총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전국시대에 서먹어요. 오다 노부나가가 이 조총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하여 유럽보다도 더 발달된 성능이 좋은 조총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총을 가지고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한국에 상륙한 것이 바로 일본의 15만 명이나 되는 그 최강의 육군이었어요. 그러나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명나라가 도와주고 수군이 버티고 의병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병자호란은 쓸데없는 전쟁을 우리가 부르는 바람에 아주 오랑캐한테, 이른바 오랑캐 여진족에게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죠. 바로 그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하멜 일행은 이 조선으로부터 여러 가지 푸대접을 받았다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 지방에 끌려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한국의 제도는 어떠냐, 한국 관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관찰해 가지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한국의 관리들에 대한 평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부패했다든지 잔인하다든지 특히 그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끔찍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막 양면성이 있어요. 예컨대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17세기 조선이나 21세기 한국이나 학구열, 배움의 열정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멜 표류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반과 평민은 자식을 아주 잘 교육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밤낮 없이 앉아서 글을 읽는다. 어린 소년들이 현인들의 저서를 읽고 깨닫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다. 성진의 정서를 얻기 위해, 이건 과거 시험을 뜻합니다만,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젊은 양반들이 늙었을 때는 가난해진다. 그들은 성진의 정서, 저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는데 나중에는 재산이 다 탕진하고 나니까 나이가 늙어버렸단 말입니다. 계속 수험 공부하다가 나이가 늙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그들은, 조선인들은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며 속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그들은 온순하고 신앙심이 두텁다. 네덜란드 사람 벨트 프레이가, 이게 바로 발견입니다. 벨트 프레이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청나라가 얼음 위를 건너와서 이 나라를 점령했을 때, 이게 병자호론 때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숲속에 들어가 목매달아 죽는 것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 수가 적군에 맞아 죽은 것보다 많았다고 한다. 그들은 싸우다가 누군가가 발 아래로 넘어지면 즉시 도망간다. 아주 용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감하지. 상부정신이 부족했다. 그러나 교육열은 대단하다. 지금 한국에서 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다시 이 상부정신을 잃게 되면은 조선으로 아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하멜을 고향 도시에 한번, 호르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호르컴이라는 도시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하멜의 고향인데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 하멜의 동상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 도시에 와서 그 여러 가지 느낀 것은 17세기의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17세기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다가 그 한 흐름이 한반도와 닿았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뒤에 2002년 월드컵 때 네덜란드 사람 히덩크 감독으로 우리가 4강까지 오르고, 어쨌든 이 네덜란드와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네덜란드는 17세기를 피크로 해가지고 좀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로부터 호되게 당하고, 그리고 네덜란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을 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독일군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많이 붙들려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네 프랑크죠. 일기로 유명한 안네 프랑크. 그걸 네덜란드 사람들은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역시 자유무역 바람이 불면서 네덜란드가 아주 강력한 무역국가, 제조업국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네덜란드 말은 독일어하고 좀 비슷한데 외국어를 많이 합니다. 독일어는 기본이고 영어, 프랑스어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라는 그런 평을 받습니다. 이 하멜 표류기를 읽어보면은, 아, 조선조가 이렇게 비참한 나라였구나, 이렇게 가렴주구를 당했구나, 그 민중들이 형벌제도가 이렇게 잔인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특히 제일 잘 나가던 네덜란드 사람 눈에 비친 낙후된 조선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 본 조선의 산물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한 240년이 흘렀습니다. 하멜 표류기
작성된 1660년대를 떠나서 시간 여행을 하면 234년 뒤가 되면은 1894년이 됩니다. 즉 청일전쟁이 일어난 해죠. 204년이 흘렀습니다. 240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조가 240년 동안 흘러가는데, 그러면은 조선조의 민중들의 삶은 변했느냐?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게 조선 1494년 여름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오스트리아 여행가 헤세 바르텍이라는 사람이 쓴 기행문입니다. 헤세 바르텍. 이 사람은 긴 시간 아니에요. 주로 부산, 인천, 서울을 여행하고 썼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제 느낌이 어떠냐면은, 아니 이거는 하멜 표류기에 나오는 조선하고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30~40년 동안 세계는 변하는데, 세계는 어떻게 변합니까? 해양 개척 시대, 산업화, 민주화로 가는데 조선은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통조림처럼 고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1494년 여름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240년 전에 하멜 표류기에 나오는 조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흡사합니다. 어떤 점에서 똑같으냐? 이 1494년 여름에 나오는 조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하고 더럽다. 남자는 일을 안 한다. 노르면 열심이다. 일은 여자의 몫이다. 여자들은 너무나 희생적이고 부지런하다. 관리들은 부패하고 착취만 일삼으니 일할 동기가 없다. 사람들의 체격은 타고나게 건강하다. 본성도 착하다. 좋은 정부를 만나면 단기간에 발전할 것이다. 참 이게 예언적입니다. 좋은 정부를 만나면은 일본은 따라잡지 못할지 모르지만 중국은 금방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일이다. 아마도 죽어버린 이 나라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일할 기회가 좀 더 많은 한국의 조선인은 그러나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다. 중국인처럼 인내력이 있고 만주인처럼 힘이 좋다. 여자들이 일하는 마을은 깨끗하다. 여자들은 감동적인 부지런함과 감탄할 만한 인내력으로 그 의무를 다한다. 한편 이러면서 이 한국에 진출한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호평을 합니다. 일본군은 조선군보다 행동 거지가 낫다. 그들은 모든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였으며 술에 취한 채 다니지 않고 규율이 잡혀 있다. 일본 장교들은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다. 서울에 대한 평은 이렇습니다. 서울이 너무 초라한데 놀랍니다. 지금 서울을 보면 거창한데 놀라지 않겠어요? 네덜란드 사람조차도. 그런데 1894년 이 오스트리아 여행가 눈에 비친 서울은 이렇습니다. 서울은 아마도 호텔이나 찻집, 그 밖에 유럽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를 볼 수 없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수도이자 왕의 거주지일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도시 중에서도 서울은 확실히 가장 기묘한 도시다. 25만 명가량이 거주하는 대도시 중에서 5만여 채의 집이 초가 지붕의 흙집인 곳이 또 어디에 있을까? 가장 큰 도로로 하수가 흘러들어 도랑이 되어버린 도시. 산업도 굴뚝도 유리창도 계단도 없는 도시. 극장과 커피숍이나 찻집, 공원과 정원, 이발소도 없는 도시. 집에는 가구나 침대도 없으며 변소는 직접 거리로 통해 있다. 남녀할 것 없이 모든 주민들이 흰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보다 더 더럽고 분뇨천지인 도시. 종교도 사원도 가로등도 상수도도 마차도 보도도 없는 나라가 또 있을까? 이 남자들에 대한 혹평은 좀 부끄럽습니다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남자들이 일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집 안이나 집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조그만 중국식 파이프를 입에 물고 빈둥거리거나 골목길 한가운데 옹기종기 모여 앉아 놀거나 잠을 잤다. 반면에 작고 추하며
고생 때문에 여인 여자들이 살림을 도맡으며 요리하고 빨래를 했다. 모든 노동은 여자들의 몫이다. 바로 여기서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민족일수록 문화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조선의 여성들은 짐 싣는 동물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다. 남자들은 노예를 갖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성들을 이렇게 업신여긴 한국 남자들, 요새 어떻습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남녀 중에서 여성들이 더 적극적이고, 무슨 시험 치면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 합격률이 더 높고, 이렇게 된 것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덕분이죠. 한국의 진정한 여성 해방 운동가는 두 사람입니다. 한 분은 이승만 대통령, 또 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남녀 평등을 못하도록 하고 1948년 5월 선거 때는 여성들에게도 아무 제한 없이 투표권을 주고, 더구나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여성들이 마음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래야 그 여성들이 여공이 돼가지고 1960년대 신발공장, 봉제공장, 섬유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도약하도록 만든 진정한 여성해방운동가는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그걸 느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서. 자, 이걸 읽다가 보면 묘한 생각이 듭니다. 17세기의 하멜 표류기, 19세기 말의 이 서울 기행문에 나타나는 이 조선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한국에서 사라졌느냐? 바로 그게 북한입니다. 지금 북한 기행문을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17세기, 19세기, 21세기 북한이 같아요. 무엇이 같습니까? 일자리가 없는 게 같고, 여자들이 고생하는 게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들로부터 무자비한 탄압을 받고 있는 게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지난 70년의 한국은 우리 민족사에서 이게 예외적 존재입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 이거는 우리 민족사의 당연한 귀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만든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외적인 존재입니다. 예외적인. 우리 민족사의 통상적인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예외가 아니에요. 북한식으로 사는 게 한민족의 운명으로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근사한 나라라고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 되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세계에서 7나라인데 바로 한국이 그 7대 강국에 들어간 나라가 지난 70년 동안에 만들어졌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하멜 표류기를 아무리 봐도 19세기 말 기행문을 아무리 읽어도 그 조선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외적인 존재가 되었느냐? 그것은 1945년이죠. 45년 이후에 대한민국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해양 문화권과 손잡았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과 손잡았습니다. 또 해양 문화권의 가치인 자유, 인권, 법치, 그것을 정치 제도화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했습니다. 시스템이 세계 선진국 시스템을 우리가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도전하는 바람에 그 길로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6.25를 일으켜가지고 우리의 이 근사한 시스템을 부수려고 하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맞서가지고 피를 흘려서 또 이 시스템을 지켜냈습니다. 박정희 등장 이후에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부국 강병 노선을 갔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면은 강한 군대를 갖게 되고, 강한 군대를 갖게 되면은 독립국이 되고 안보를 지킬 수 있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에게, 국민들한테 자유를 줘가지고 자유를 갖게 된 한국인들은 세계를 무대로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국 강병 노선이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난 이후에
지난 70년 동안의 이 대한민국의 예외적 성공 사례를 무시해버리고 다시 조선에서 북조선으로 이어지는 이 쇠락의 노선, 쇠락의 역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법치가 없습니다. 인권이 없어요. 그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사실을 무시합니다. 국가기관은 포갑기관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거의 모든 정책은 탈문명 정책이죠. 탈자유민주주의 노선 정책이죠. 그 방향이 북한이라면, 북한 쪽이라면은 여러분들은 하멜 표류기나 제가 소개해드렸던 1894년 여름 조선에서 나오는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키가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국의 여성입니다. 평균 키가 지난 100년 사이에 20cm가 컸습니다. 북한은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보다 키가 10cm 작습니다. 그리고 10년 적게 삽니다.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데 계속 박수를 보내주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이 발전은 예외적 시기였다. 우리가 누리는 인권, 법치, 자유는 이승만, 박정희 등등 미국 피, 땀, 눈물 흘린 사람들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다. 근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배은망덕하면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것이다. 요새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헬조선에서 한번 살아보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